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인도 불교가 끝날 때까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기원전후가 되면 기원전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그러더라고. 기원전후가 뭐냐고. 기원전후가 2000년 전 앞뒤 2000년 전 앞뒤. 야, 나 이런 걸 댓글에 물어보는 사람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쓰는 용어인데 왜 저런 걸 저렇게 할까 이런. 그래서 2000년 전쯤에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2800년 전부터 한 2300년 전까지,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까지 그때가 철학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랍에서는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저 인도에서는 부처님 뭐 마하비라 할 거 없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게 한 2300년 전까지 가요. 그리고 2200년 정도가 되면 2200년에서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일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진시황의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쇼카 왕의 또 인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인도는 단순히 한 나라의 통일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세계의 통일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크잖아.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아쇼카 왕과 진시 왕이 없었다면 인도나 중국도 유럽처럼 됐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국가 체제로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렉산더가 만약에, 그냥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오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유럽을 다 먹었으면 유럽도 중국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유럽도 중국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러고 보면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조금 시대가 그보단 뒤인데 누가 나오냐면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유럽에 있어서 로마가 차지하는 영향은 뭐 엄청나죠. 그거는 뭐 유럽에 가보시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까지 뭐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 신성 로마 제국 하듯이 계속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최근까지도 울거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리고 단순히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통일하고 난 뒤에 문화적 역량을 갖췄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적 역량을 가지면 그 통일하고 난 뒤에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문화로서 남아요. 그게 이제 로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진시황이나 아쇼카 왕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리고 그분들이 했었던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기원전후가 되면 또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00년부터 추계시대라고 하는 철학자의 시대들이 있었던 거고, 철학자 종교가 신흥 철학자, 신흥 사상가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통일의 시대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28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거는 신들의 시대. 신의 가호, 쉽게 말해서 신을 끼고서 전행하던 시대. 마치 신이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구라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있은 뒤부터 계속.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원전후가 되면 또 판이 한 번 더 바뀌어요.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때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게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하게 되고, 불교에는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판이 바뀌는 거야. 판이 계속.
그리고 이런 판이 바뀌는 게 나쁘냐라고 말하는데 판이 바뀌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화기를 쓰다가 나중에 무선 전화기를 썼고 핸드폰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한 단계씩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델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투지폰이야. 그럼 투지폰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가던 시절이 있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한 단계씩 점프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 점프를 해온 문화권이 최고 선진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나 인도는 그걸 어느 정도 해오다가 나중에 그 업데이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한 게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나 유럽, 인도는 그들의 문화적 영향권 속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르네상스하고 산업혁명 시장은 대단한 거잖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판이 바뀐 거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3차 산업시대, 3차 산업혁명이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 인공지능, 챗 GPT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차 산업, 그쪽에 이제 숟가락을 잘 얹어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리면 넘어가는 거고, 꼬꾸라지는 거고, 이해 다 되시잖아요, 그죠? 그걸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뒤따라가기 바쁘냐에 따라서 지형지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 번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사실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괄목할 만한 게 별로 없었죠, 업데이트들이. 그러니까 처지게 되는 거고,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전후가 되면 사고가 바뀌는 거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이건 인도가 발견한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게 공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불교 공사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지. 공사상 바로 옆집에 누가 있냐면 제로가 있습니다. 0. 수학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똑같아요. 실체는 없고 자기값은 없고 작용값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공사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숫자 0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0은 어깨가 있어도 0이야. 하지만 무엇과 결합하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철학적 개념이지 현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상이 나올 때 숫자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0의 발견이 없었으면 현대 문명이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불의 발견, 철의 발견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류 문명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공사상과 숫자 0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 뭐냐면 군현제하고 관료제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 군현제, 관료제. 군현제, 관료제. 그러니까 과거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그게 지금 관료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료제, 과거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군현제가 지금 우리가 군현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군현제. 그게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쓰고 있어. 전에 유럽 놈들 뭐 귀족, 뭐 혈통 이런 거 따지다가 지금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이상 상쇄됐고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인도가 발견해낸 최대 발명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이에요. 공. 그래서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쉽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상상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거의 외계인의 기술이 투입됐다라고 할 정도로 한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왜 대단하게 보느냐? 그러면 투지폰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거든요. 공이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개념이에요. 숫자 0이. 0은 일반 숫자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거 0과 똑같은 개념,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값은 없지만 남과 붙어서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사상과 이 숫자 0이 같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인도인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 하면 공. 중국 사람은 뭐 구라를 너무 많이 치니까 지들이 다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국에는 늘상 자기네들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있지. 뭐 인쇄술, 나침판, 그다음에 재지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뭐 몰라. 뭐 그렇다 치고, 뭐 종이의 발견,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 정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뭐 무진장 영향을 끼쳤지. 그런데 인도는 저는 공을 보거든요. 아랍은 뭘 발전시켰느냐? 아랍은 뭘 발전시켰어요? 커피를 발전시켰지. 아라비카 이런 거. 커피가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돌아가는 거에 아랍이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쓴 것도 아랍이었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런 용어를 지금도 쓰잖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아랍 사람이 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지. 그건 인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져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봐.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MBC나 KBS 같은 게 있어. MBC나 KBS 같은 게, 그거는 중앙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러니까는 뭐 대전 MBC, 광주 MBC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집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하나에서부터 중앙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는 구조예요. SBS는 다릅니다. SBS는 그냥 서울 방송이잖아. 그런데 전국 방송인 것처럼 얘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어떻게? 지방 방송을 연합시켰지. 그러니까는 뭐 대구 방송, 뭐 예를 들면 뭐 강원 민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SBS를 전국 방송으로 만든 거지. 대장은 누구냐? 서울 방송이지. 아니 맞잖아.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앙 집권제고 하나는 저거 어떻게 보면 내각제예요. 그러니까는 SBS는 리더지 지배자는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승불교가 그런 거예요. 인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대승불교가. 그래서 중인도 쪽에서는 법화사상, 그 다음에 유마경이 나오고, 남인도 쪽에서는 화엄, 그 다음에 반야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북인도 쪽에서는 정토사상, 극락 정토사상, 그 다음에 불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뭔가 한 놈이 시작한 게 아니고 문화 배경이 달라지면서 시대적 요청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는구나. 마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게 아니고, 그때 육사외도도 있었고 362견이라고 하는 여러 철학적 견해들이 막 나오는 거는 시대가 변화했는데 그것을 기존의 가치들로는 해석이 안 됐던 거지.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그 배경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배경으로 그 대승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터져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외래 문화가 한국에 이식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야 이런 식으로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커피거든요. 스타벅스를 필두로 하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믹스를 먹다가 커피는 프리마지 이런 사고에 수십 년 동안 있었어. 아니 맞잖아. 그러다가 아메리카노로 바뀌었는데 아메리카노 이꼬르 블랙이거든. 블랙커피잖아요. 근데 블랙커피는 언제나 맛이 없었어. 그전에도 있었어.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특수한 사람이 먹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었어요. 야 블랙을 뭔 맛으로 먹어? 커피는 프리마 한 3숟가락 넣어서 득득하게 이렇게 약간 우유 맛으로 이렇게 먹어야 달달하고 배도 부르고 마치 숭늉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준 게 믹스였잖아. 맥심. 아니 맞잖아. 그런데 그게 아메리카노로 바뀐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골목 상권까지 싹 들어왔어. 제가 서울 사람으로서 피자헛이 들어오고 도미노 피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KFC 들어오고 이런 것들 제가 베스킨라빈스 들어오고 이걸 다 봤어. 옆에서 서울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봤을 때 걔네들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내가 안다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건 몇 년 만에 전국을 다 먹었어요. 저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타벅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커피들이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장사가 되나 싶은 골목길까지 들어와 있지.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그 정도까지 들어왔어. 이게 무슨 구멍가게보다 훨씬 많을걸? 그 정도로 들어왔어. 구멍가게보다 옛날 표현이 뭐지? 전빵. 맞잖아.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게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리차를 먹다가 어렸을 때는 다 보리차 먹었었다. 그걸 엽차라 그랬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본 문화입니다. 엽차는 일본 문화고 우리는 그 엽차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차를 썼었던 거고 그리고 차는 저 다도인들이 약간 얼빙한 행동을 해가지고 너무 고급으로 올리는 바람에 차 문화는 죽어버렸어요. 돈 들어가고 번거롭게 만들었거든. 개뿔도 아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있어야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 이게 무슨 명품 같이 가면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이게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차는 번잡하기만 했지. 그래서 그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려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 봐봐, 보리차 먹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사라졌고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전 국민이 보리차를 먹었었어요. 기억해봐. 그리고 차는 그 차가 그때 확장을 했었으면 조금만 이 사람들이 다도인들이 쉽게로 처리를 했으면 그걸 먹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거를 차는 커버할 수가 없었어. 왜? 얼빙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 그래서 옷 같은 거 비싼 거 사 입고 어디 무슨 닭이 같은 거 비싼 걸 사서 이상한 저 야쿠자 같이 이렇게 훅가시 잡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이게 보편성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음료 시장이 환타나 콜라 말고 좀 더 건강성을 가지는 편리한 거에 대한 추구가 있을 때 커피가 그걸 한 방에 싹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먹을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 대학만은 차였는데 차는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렇다고 숭늉을 마시고 있었을 수는 없잖아.
비슷한 현상이 종교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종교에서도 일본이 물러나고, 일본이 해방돼서 우리가 물러나고, 일본이 빠지면서 일본이 유교를 열심히 패줬거든. 왜? 전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봐서. 그래서 유교를 아예 폭발을 시켜놓고, 불교는 산중에 있다가 그때 일제강점기 때 팽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불교에 대해서 옹호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줬었거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불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한 500년 두드려 있다, 막고 있다 보니까 능동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유교는 사라졌고 불교가 세력을 늘리고는 있었지만 그건 제한적이었고, 그 공백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고, 이승만의 서원 중에 하나가 한국을 기독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엄청난 원조가 들어왔지. 미국 원조가. 그 원조품들을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했어.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게 못 살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야. 배급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적십자 실 같은 걸 학교에서 팔았다고. 이런 미친 짓을 했었던 게 이 나라라고. 개인 봉사단체, 그들의 임의단체의 거를 학교에서 팔아.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거든요. 오늘날도 국가에서 적십자 단체에는 사람들 개인 정보를 넘겨준다는 거잖아. 주소를.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유교는 폭파됐고, 그걸 누르고 있었던 일제의 그 힘은 또 날아갔고,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생겼는데, 불교는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확 늘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힘이 약해서 못했고, 그리고 미국적인 힘들이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승만이 앞잡이로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쫙 드러나면서 지금 같은 한국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의 공백 상태가 있고, 그걸 누가 먹을 거냐에 대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음료 시장에서도 한번 벌어졌던 거예요. 콜라 환타 사이다가 약간 몸에 안 좋아요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한 방에 죽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엽차 문화, 그걸 계승했었던 게 보리차 문화, 그리고 그거를 콜라 환타 사이다 같은 게 엄청나게 대단한 폭발적인 수요를 가졌었잖아. 그래서 기차를 타면 계란과 사이다를 먹어야 되는 이러한 또, 아니 아시잖아. 맞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짓이지. 그걸 계속 거기서 까먹고 있어. 이게 뭔가. 목마르면, 그다음 목 막히면 사이다. 약간 또라이 같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데 그걸 전 국민이 하고 있었어. 전 국민이 하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약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콜라 사이다. 지금도 그 인식이 있지. 사이다, 콜라는 몸에 약간 안 좋아요. 응관하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의 음료 문화, 그게 지금 커피로다가 시대적 요청이 없었으면 스타벅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 공백을 걔가 스타벅스가 먹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파생으로 해서 쫙 하는 바람에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때도 불교만 바뀐 게 아니고 힌두교도,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그들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인도 전체에서.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유목 문화들이 농경 문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농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뭐냐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요. 뭘 먹고 사느냐가 사실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산물을 많이 먹어서 식물을 많이 먹으면 동물 존중 구조가 나와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나와. 그리고 동물을 많이 먹는 집단에게는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 천국에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은 천국 못 간다.
동물의 성 못 간다. 예, 이유는 뭐냐? 유목 문화에서는 계속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죄책감이. 예, 그래서 미국에서 광우병 걸리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게 동물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걔네는 거기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화시키는 방식들을 써서 문제들이 된 거고,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쟤네가 말은 못하지만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동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우리도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원앙 소리 이런 거 봐봐. 그러면 그 사람이 불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그 소를 못 먹고 결국은 묻잖아. 그리고 황희정승 얘기에서도 그게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소를 가는데 검은 놈하고 흰 놈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황희가 물어봤대잖아. 저 중에 어떤 놈이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황희를 끌고 저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로 가서 귀에다 대고 뭐 검은 놈이요 뭐 이랬다는 거잖아. 그거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되지 뭔 그랬더니 제가 듣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 들으면 기분 좋겠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뒷담화지. 뒷담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 그 얘기는 뭐냐? 이게 그때 이제 황희가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인격적인 거구나. 동물에게도 저렇게 생각을 해주는데라고 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독립돼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굳이 동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잔인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단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필연성.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분유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 소젖을 먹으면 애들이 뭐 어떻게 돼요, 뭐 말을 안 들어요, 뭐 고집이 세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육아하고 한참 할 때 그런 쌉소리들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뭐 승질이 들어보진다는 둥, 뭐 머리가 나빠진다는 둥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식 동물이 다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고 살찐 놈이고 육식 동물이 지능이 초식 동물보다 높고 살찐 놈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보면 제 말이 100%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상식은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포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문화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동아시아 쪽에만 있는 문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 못 먹어요. 유목민들은 그거 못 먹어. 그렇게 되면 계속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먹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동아시아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뭐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데서 실험실 한참 애들 쥐 죽이는 애들 흰쥐 갖고 실험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엄청나게 죽이게 되잖아.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뭐 천도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젊은 애들이 무슨 뭐 뭘 그런 걸 많이 믿겠어. 하지만 죄의식이 있는 거지. 왜 계속 찔러가지고 애들을 죽이니까 그 죄의식을 덜어주고 싶은 거거든. 그 죄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고 영혼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내가 깨부셨어. 이건 죄의식 없잖아. 그렇지 않아? 시계에 대한 죄의식이 생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힌두교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되고 부파불교,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언가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새로운 시대적 요청의 요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언제? 기원 전후. 그리고 그때 이제 배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왜? 소승불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그 배경에 제가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창도한 설이에요.
그게 179쪽에 나오는 성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화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글자, 문자로 글을 썼다. 문자로 글을 썼다. 그전에는 암송을 주로 했는데 500년 동안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남방놈들이나 저런 좀 약간 좀 얼빙한 것들이 있고 못 배운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거는 옮겨지면 살이 쪄요.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틀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기억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조작이 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분명히 월요일날 약속한 줄 알았는데 화요일날 저 사람이 약속했대. 2명만 있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근데 그게 뭐 카톡에 뭔가를 보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있었다 하면 이제 상황이 정리돼. 내가 그 잘못 알았네. 이렇게. 근데 그 착각은 계속 인간이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에서 500년을 전한다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이게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원 전후에 이게 적혀지게 됐느냐? 지그들도 계속 지어내는 과정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울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원래 원형적인 심플함만 있었으면 계속 외울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계속 살이 붙어서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야, 그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문화예요. 문자로 쓰였다고. 문자로 쓰였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워서 제대로 똑바로 전승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하게 남아있지. 흔적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율장이 본래 하나였었을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계율이 한 종류였을 거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6종류예요. 6종류.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에서 살이 엄청나게 붙었구나. 살이 붙으면서 다 쪼개졌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니까야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도 4종류입니다. 버전이 4가지가 있어. 전승을 그냥 그대로 암송해서 전승했으면 한 종류밖에 없어야 돼. 4가지 버전이 있다고. 4가지 버전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들이 살을 많이 붙였구나. 살을 많이 붙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암송해서 그게 정당성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게 조선시대에나 먹힐 정도의 사고지. 현대에 그런 거를 남방놈들이 얘기하고 지금도 한국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천진해서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약간 들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거나, 안 그러면 약간 반편익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생각보다 많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정상적으로 생각한 판단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단인데, 왜 이게 생각보다 많냐면 종교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지창조를 여호와가 했어. 뭐 이러면 그거는 그 종교에서는 그걸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해?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도 되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모든 생명체를 싹쓸이 할 때 용왕의 나아바리는 겁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을 싹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싹쓸이를 하고 싶었으면 딥 임팩트 같은 거 해야 돼. 충돌, 운석 충돌 같은 거, 대멸종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생명이 싹쓸이가 되지. 물을 채운다 그래서 생명이 싹쓸이. 야, 그럼 바닷속에 사는 애들은 바다 쪽 주가는 동원산업 주가,
떡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지. 물을 채우면 생명이 다 죽을 거예요. 야, 바다에 생명이 더 많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바다 출신이야. 네가 바다 출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털이 벗겨졌다는 거잖아. 우리 바다 출신이야. 우리 인어였던 적이 한 번이 있었어. 그래서 털이 벗겨진 거야. 인간만 왜 육상동물 중에 인간만 왜 털이 이렇게 적으냐와 관련해서 인간은 물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느 시점에 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털이 밀렸다는 거예요. 인어였지. 잠깐 인어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그게 원숭이랑 진화 과정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다 털이잖아. 맞잖아. 물론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원숭이 스타일도 좀 많이 있는 거고 털 많은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들은 그걸 믿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매몰돼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만 아는 놈은 하나조차도 잘 모르는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한데 똥꼬집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 전 국민이 믿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조금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믿어. 누가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그거는 비유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그걸 믿지는 않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곰자식이에요. 그렇게 하잖아. 그치? 당군신아. 그러면 우리는 곰이에요. 이렇게 믿어? 아니,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물론 그걸 이제 믿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곰 같은 마누라. 내가 확실히 곰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당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당군이었어? 당군이 아니고 환웅이구나. 환웅이 곰하고 살지. 그래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이지, 누가 그거를 우리 조상은 곰이에요, 이건 좀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믿는 놈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세뇌된 놈들, 덜 떨어진 것들이지. 많아. 주변에 많아. 찾아보면. 그래서 이 성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지식이 입으로만 이렇게 기억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만 합니다. 그 지식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카콜라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 7명밖에 없어요. 뭐 이런 쌉소리들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몰라, 딴 사람들은. 근데 그냥 다 레시피가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해내는 사람, 다시 결합시키면서 또 다른 식의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문화가 되면, 글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해내는 과정에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면 좀 더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리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본생당,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승잠복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그것도 써놨거든요. 대승잠복설이 뭐냐면 대승불교가 이게 본생담 얘기는 171쪽에 나오고 대승잠복설 좀 더 뒤쪽에 나오는 것 같다.
대승잠복설은 뭐냐면 부처님이 재가인을 많이 만났을까, 출가인을 많이 만났을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만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신도를 많이 만났을까, 스님을 많이 만났을까? 지금 스님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스님들은 스님을 많이 만날까, 아니면 신도를 많이 만날까? 그죠? 부처님 때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100% 신도를 만났습니다. 왜? 신도를 만나서 출가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했잖아. 제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신도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지금 왜 한국 불교가 출가인이 줄어듭니까? 라고 말하면 신도가 주니까 출가인이 주는 거예요. 왜? 신도를 거쳐서 행자가 되고 행자를 거쳐서 스님이 되니까. 맞잖아. 근데 신도가 줄어들면 그 중에서 행자가 될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 행자가 될 사람이 줄어드니까 스님이 될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맞잖아.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신도들은 얘기만 듣고 따로 그걸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님들만 결집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의 정리예요. 그래서 스님들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된 거, 이런 것만 기억한 거지. 왜? 신도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전해졌냐면 입에서 입으로 해서 그게 약간 설화 비슷하게 그 동네 전설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오성과 하는 이런 이야기, 박문수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가 없냐? 아니, 진짜가 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장이 됐지.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얘가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원래 저렇게 대단한 분, 사명당 이야기, 아니면 무학대사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살이 붙어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런 스님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만나는 스님들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만나는 스님들보다 무학대사나 도선국사나 이런 분들은 더 대단하게, 신통도 있고 막 대단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스님들 말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그런 걸 대승잠복설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기록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시적으로 막 발산이 되니까. 그리고 서북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들게 되니까 부처님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대승불교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184쪽에 나오는 불탑, 부처님 탑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탑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187쪽에 보면 법화경 같은 거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성문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화돼 버리면 출가자의 권위가 떨어져요. 출가자의 권위가 떨어져. 왜냐하면 출가자들은 원래 출가자들끼리만 암송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다고, 경전을 전수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신도는 맘먹을 수가 없죠. 왜? 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생들이 한글이 반포됐음에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문자를 알고 너네는 몰라야 내가 해먹기가 좋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자 이게 글로다가 쓰여버리면 경전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재가인도 그 경전을 볼 수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출가자하고 재가자하고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고 환경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는 거예요. 출가보살은 미륵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같은 분. 그 다음에 제가보살. 제가보살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도인데 대승정신을 가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이 경전들이 흔하게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게 됐잖아. 지금 현재 출판물은 뭐 넘쳐나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스님들이나 우리나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뛰고 붙으면 이기겠는데 깎은 게 그렇게 권위냐? 이렇게 나도 밀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집안이 좀 좋아가지고 한 40대쯤에 내가 40대 초반에 뭐 먹고 살 만큼 다 돼서 그리고 내가 불교 공부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계속 경전만 보고 어디 수행처 가면서 수행만 하고 이렇게 했어. 한 20년 했어. 그걸 전문적으로. 스님들보다 엉간한 스님들보다 훨씬 낫겠지. 왜? 스님들은 절도 운영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시간들이 뺏기는 거야. 전업으로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프로지. 못 이겨.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스님들을 따르지 말고 스님 제가인들끼리 뭉쳐서 뭘 해보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거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거는 능력제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인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면 그런 부처님은 출가를 안 했겠지.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조선시대 때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벼슬이 대부분 이제 3사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부재학 정도 되면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재학으로 갑니다. 대재학은 약간 명예직과예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고 부재학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부 장관은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검찰총장은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재학이 약간 검찰총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이제 머리 좋고 과거에 장원급제는 전국 1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국 1등. 머리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율곡 같은 경우가 뭐 구도장원공에서 9번 전국 1등을 했다. 뭐 9번 아니더라도 뭐 5번 했다. 5번 정도는 나옵니다. 9번은 구라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왕자를 만나잖아?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자하고 띄고 붙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알아? 왕자가 그럼 머리가 좋으냐? 왕자는 머리가 안 좋아 대부분. 그건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해서 삼성 사장이 됐어. 머리가 100만 배가 좋아져도 너 회장 못 된다. 회장은 그 집 혈통이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사장하고 회장하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지?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의 사장이나 뭐 전략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장보다 머리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도 대충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들지? 그러면 머리로 합시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립니다. 우리 머리로 합시다 이러면 잘립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차이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 그런 맘먹는 논리 구조가 나와. 그래서 법사품에 보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법을 설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야. 대승이 만들어질 때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는 원래 쉽고 보편적인 거,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노력해도 안 될 놈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그거보다 훨씬 이상적인 걸 제시해요.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단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분도 있고 다음 생에 되는 분도 있고 1겁이 지나서 된 사람도 있고 10겁이 지나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다 될 사람입니다. 그 될 사람이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살. 소승불교는 안 될 놈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놈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되긴 돼. 하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단축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줘. 그래서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목적이 아라한이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게 보살과 부처님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대승불교는 실천운동이에요. 소승불교는 수행이라면 대승은 실천운동이에요. 그게 달라요. 수행은 지 혼자 짱 박혀갖고 혼자서 명상하는 거고, 실천은 뭐냐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같이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소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 어차피 꿈이야. 굶어 죽어도 그냥 꿈이야. 깨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도 고통은 고통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줘야 돼. 여러분은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에서 꿈이 헛고운 건 맞잖아. 깨면 꽝이잖아. 깨기 전까지는 영향을 받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승불교.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허망한 거지만 너네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를 케어해 줄게 라고 하면 보살. 그렇게 해서 그 케어해 주는 과정에서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은 보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너네한테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해서 관심보살. 나는 너네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애들을 먼저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지장보살.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해. 그러면 어디에 가장 우선 편성을 할 거냐? 그러면 당장 지금 굶는 놈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장보살. 우는 놈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세음보살. 우는 애 젖준다?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상태 메롱부터 건지겠다? 지장보살. 너무 상태가 메롱이 되면 울 힘도 없대. 못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덜 힘든 거다. 진짜 힘든 놈은 힘든다고 말을 못한다. 놀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면 막 비명을 지르지만 진짜 놀라는 상황이 되면 억소리도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이 뭐 놀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죠. 도망 못 갑니다.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물도 그러더라고. 천적을 딱 만나면 왜 쟤는 저렇게 쇠가 빠지게 안 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굳은 거예요. 인간도 그래. 인간도 그래.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더라. 이게 대승불교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보다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둬야 됩니다. 그냥 따라와서는 절대 선발주자를 못 이겨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불교 역사에서 나중에 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승은 소승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일보를 이기기 위해서 한겨레가 후발로 나왔어. 그리고 뭘 오만 조중동을 씹으면서 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겨레 나올 때 기억나세요? 지금 한겨레가 세, 조선일보가 세.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 상황을 보시면 돼. 그래서 후발은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하지만 그것은 역전되지 않았어. 어느 시점까지? 밀교가 확립되기 전까지. 밀교는 대승불교 쪽이에요. 밀교는 대승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해드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실 왜 밀교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해드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마 자세하게 얘기해드릴 시간도 안 될 거고, 또 여러분이 들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약간 전문적일 수도 있는 얘기라서 읽어보셔. 그냥 관심 있는 부분만. 그래서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무리수들을 두는 거죠. 사업의 다각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기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왜?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아무튼 변수를 계속 만들어야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가서는 절대 선발을 못 이겨.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다각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러시아의 팔도 도시락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잘 팔리고, 이러면서 뭔가 상태들이 이렇게 변동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걸 많이 주장했고, 그 혁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주장 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했죠. 그게 육바라밀, 그 다음에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와 같은 사서법.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것들,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죠. 그거는 소승불교의 수행론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뭐 어쩌고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그러면 명상을 하세요, 이런 답을 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재가인을 찾아갔던지, 안 그러면 어떤 법사님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상담을 해주는 거야, 심리 상담을.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명상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당장에 이 사람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어유 참 그래 힘들었겠어요. 물론 저같이 이제 특이하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참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힘들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공감해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굉장히 따뜻하게. 그래서 눈물이라도 한번 쏟고 나고 이러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이제 독한 사람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런 약간 상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승불교는 명상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연이 어느 게 더 넓을 것 같아요? 상담과가 일반 사람에게는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수다를 떠는 거고, 그게 일종의 상담인 거거든. 그리고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는 거기서 이제 동조를 해주는 거지. 같이 욕해주고 같이 씹고, 아니 그런 거잖아. 친구한테 상담을 했는데 네가 잘못했구만 이러면 한 2번 하다가 에라이 씨 이러면서 난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상담이에요. 그게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이렇게 그렇게 대승불교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특기를 가지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부 내수 시장은 거의 다 차 있으니까 외부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외국을 공략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외부 진출을, 소승불교는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까 밖으로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명암이 갈리게 되는 이유예요. 일본 가전 산업은 일본 내수 시장이 한 1억이 넘으니까 그 내수 시장에 맞춰서 중심을 포인트를 맞췄고, 우리는 인구가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좀 옛날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해. 그러니까 외부 이걸로는 내수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제품을 개발해도 안 먹히거든요. 돈이 안 빠진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외국 시장을 공략을 더 치열하게 했고, 내수가 돌아가려면 최소 1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수가 돌아가려면. 그리고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무역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그냥 다 무역 안 하고, 중국이 진짜 이빨 꽉 깨물고 미국을 조지고 싶으면 나 무역 안 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나 무역 안 해. 무역 안 해. 자기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건 맞지만 중국은 돌아갑니다. 중국은 돌아갑니다. 미국이 타격이 더 클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가능한 정도 떡대가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인도하고 중국.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그게 최소 기준이 1억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그런 가전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시장에 먼저 맞췄고, 해외 시장 개척에 상대적으로 그게 주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계속 해외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일본은 지금 가도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대 위치도 다르잖아. 안 바꾸잖아. 저 또라이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갈라파고스처럼 얘기해서 젤라파고스 뭐 이런 얘기를, 갈라파고스처럼 젤라파고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 지금 닫혀 있는 지그들끼리의 약간 또라이 같은. 그거는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인도만 같아도 지금 내수 시장이 있고 중국도 내수 시장이 있어요. 그 영화나 이런 콘텐츠도 그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국뽕 맞은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막 해. 일본도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시작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죠? 그게 한류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LG가 오히려 소니나 뭐 도시바나 이런 걸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해외 시장 개척. 그래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고, 걔네는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열세에 있었던 대승불교가 해외 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인도 시장의 주류를, 인도 불교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던 소승불교에 비해서 걔네는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고, 아니 편한데 뭐하러 나가? 편한데 뭐하러 나가?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은 안 나갑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데 안 나갑니다. 호주 이런데 안 나갑니다. 왜? 나가면 힘들거든. 한국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해민 스님도 돌아오잖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오잖아. 거기가 좋으면 거기 살겠지. 예. 다 안 좋은 겁니까? 아니지. 기업이나 이런 거는 좋지. 그러니까 애들이 나 구글에 취직하고 싶어요. 뭐 애플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가잖아. 맞잖아. 그런데 스님들은 안 나가거든. 왜? 이쪽이 좋은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 그런 거야. 그쪽이 더 좋으면 나간다니까. 티베트는
인도에 빌부터 살고 있는 놈들이 티베트요. 망명 정부잖아. 야, 망명 정부도 어디 좀 나라 같은데 빌붙어야지. 인도도 거지 같은데 빌 붙어 있는 거지 발사에 갇힌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지. 어떻게 해서는 나가야지.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뭐 70년대 이런 때 미국 가서 그때 이민 가고 막 이런 거 뭐 세탁소 하고 어디 뭐 이런 저 마켓 같은데 이런 거 뭐 이렇게 전방 같은 데서 뭐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더 심했거든. 차라리 그게 편했지. 맞죠? 근데 지금은 나가면 어떻게 돼? 아, 여차하면 돌아오지.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왔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더 자생력이 높아요. 이해가 확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승적이고 포교에 막 이렇게 열망이 있어서 아니 그거 아니야. 지그들이 잘 살면 열망은 있는데 지네 나라에서 있어. 못 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형편 경제력 쫙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영어 배워야지. 포교를 해야지 이러면서 밖으로 나간다. 이해가 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열심히 나갔지만 다 성공했느냐? 아니, 다 성공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왕건이가 걸렸지. 그게 중국이에요. 똑같은 일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어요. 그게 루터의 개신교. 개신교가 유럽에서 개신교 믿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뭐 10박 12일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개신교 믿는 나라 있나? 없어. 그런데 다 성당을 가지 교회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계속 혁신을 주장했고 개신교도 계속 혁신을 주장했고 대승불교랑 똑같은 거야. 따라가려니까 앞서서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해외 포교에 열을 올리게 된 거지. 그러다가 걸린 게 메이플라워호의 미국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요.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원래 천명한 거는 쉬운 불교, 그 다음에 더불어 가는 불교. 그게 보살 사상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도 좀 오래 지나면 또 어려워져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지나면 어려워져.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투지폰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어. 많은 기능을 거기다 때려 넣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삼성이 예전에 투지폰 팔 때 삼성 핸드폰을 사면 뒤에 진짜 이만한 게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서가 첨부돼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지. 너무 힘드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114에 이렇게 삼성이 114에 물어보면 거기서 안내양이 무슨 기능이 필요하시면 요거 4번, 5번, 7번, 8번 별표 어쩌고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어. 기억나십니까?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네들도 복잡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해소 방법을 못 찾았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방식의 해소 방식으로 내놓은 게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서가 없었지. 달랑 핸드폰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 그리고 아이폰이 나온 뒤부터는 그 뒤에 스마트폰들은 설명서가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야. 간편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한 2페이지로 나오지. 예전같이 이런 책이 첨부돼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아이폰이 처음에는 그렇게 쉬움을 표방했는데 복잡해지고 그걸 다시 쉽게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이 쉽냐? 아니지. 또 어려워졌지. 그래서 이제 못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전화기하고
카메라 정도에 충실하게 쓰지. 네가 무슨 기능을 넣는지 몰라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를 계속 시전합니다. 네가 넣든지 빼든지 그건 네 일이고, 네 일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센치를 재. 그러면 1번 이제 미개한 수준 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각과가 되는 거고, 2번 스마트폰에 자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재. 이거 2번. 3번은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비추면 얘가 저절로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센치가 나온다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센치를 재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오는데 똑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내 딸내미는 그거를 그렇게 재고 있지.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야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능이 같은 기계를 쓰지만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 않죠. 아니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기술 소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거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고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소외다. 라는 거를, 그리고 기술 소외가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해주는데 지금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튼 쉬운 거라고 하는 거를 표제로 해서 끄집어냈고, 쉽고 깔끔하고 이쁘고를 표제로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어려워졌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씨 배울래도 이제 더 이상 따라가기 쉽지 않다. 젊은 애들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또 아이폰을 나옵니다. 아이폰인지 무슨 뭐 와이폰인지 뭐가 나오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거야 이게. 인류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누군가 떨어뜨리면서 데이트를 치고 다시 어려워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어려워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도 나중에 처음에는 쉬운 걸 표방했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밀교. 야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주문 외우면, 진언을 외우면 그게 공부한 거랑 퉁쳐. 600대반여경 그거 어떻게 읽고 있을 거야? 못 읽겠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한번 하면 퉁. 그게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야 1억을 현찰로 갖고 있어봐. 그런데 현찰로 갖고 있으면 아마 1억 정도면 바카스통 한 두어 통 나올 겁니다. 요즘 5만 원짜리가 있어서. 아니 그냥 현찰이라고 생각해봐. 5만 원짜리로 신사임당 선생께서 바카스통 몇 통에 들어가 있어. 응? 우리 집에 다 사과 박스 몇 개씩은 있잖아. 현찰로? 없어요? 아유 다 있으면서 뭘 그래. 다 있어. 근데 그냥 꺼내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명절에 사과 박스 몇 개 못 받았어요? 그거 그 개봉하기 전에는 그게 현찰일 수도 있었어. 개봉하니까 사과가 된 거야.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자 봐봐. 그게 이제 바카스 세 통이라고 칩시다. 난 몰라. 나 1억이 어느 정도 부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카스 세 통이야. 바카스 박스 세 통. 그거를 1,000원짜리로 놓으면 진짜 사과 박스 몇 개가 나올걸? 아니 그렇겠지. 그게 퉁이잖아. 바카스 세 통이나 사과 박스 10박스나 퉁이지. 맞지? 퉁. 그지? 그걸 금으로 바꿔봐. 1억을. 그러면 더 작아진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골드바 뭐 한 1kg. 퉁. 1kg라고 해봐야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만 아령이잖아. 그거 아령 생각하면 되나?
그리고 금은 쇠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쇠 아령의 한 5분의 1 정도 부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퉁. 자, 그걸 다이아몬드로 바꿔봐. 다이아몬드로 바꿔봐. 그러면 자, 엄지손가락 하나로 요 정도도 안 될걸? 1억이? 이 정도 크기면 엄청 큰데 한 5캐럿 정도면 1억 안 될까? 그러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면 될 거야. 한 이 정도면 5캐럿 충분히 될 거야. 그러면 퉁! 맞지? 600대반야경을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퉁치는 비법.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도 금강경을 다 읽는 것보다 금강경의 맨 뒤에 진언이 있어요. 금강경 진언이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언이 다 진언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언을 외우면 금강경을 한번 읽은 거랑 퉁은 꼭 똑같다는 게 아니야. 가치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했어. 안 그러면 금강경 진언을 외웠어.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을 내가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야.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고 금은 금이고 다이아는 다이아야. 그것이 대등가치라는 거지. 그것이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맞지? 다른 거잖아. 그거는 분명히.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공능이 같다. 그 에너지가 같다는 거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내가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 에너지가 마일리지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지. 내가 그걸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야. 억번 읽어도 못 이해해. 그러면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야지. 전문가가 있지. 전문가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야매를 찾아가지 마세요. 이게 있어. 그래서 외국으로 적극적 진출을 했고 나중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동남아시아도 원래 다 밀교였었어요. 밀교였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또 어려웠을 때 밀교가 나오면서 그걸 또 다운시켰고 또 나중에 밀교도 어려워져. 그때 한 번 더 다운시킬 수 있었으면 불교가 계속 발전했을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다 밀교였었어요. 근데 신아라한이라고 하는 소승불교 스님이 정권과 결탁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미얀마나 이런 쪽이 다 저게 처음부터 저게 지금까지 계속 소승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면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지. 불상이 대승불교회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걔네가 처음부터 그 초기 불교부터 시작한 맥을 계속 소승불교를 계승하고 있었다, 불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은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개구라요, 걔네. 입만 열면 구라야. 그래서 김구라가 있고 한국에는 김구라가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개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구라 치는 놈들의 특징이 정통성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짝퉁일수록 더 진품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거 아세요? 진짜 비싼 거는 마크가 잘 안 보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금송아지 있어요, 금송아지 있어요 계속 말하는 놈들은 대부분 없어. 우리 얘기 안 하잖아. 왜? 있으니까. 우리는 금 한우가 있어. 금송아지가 있는 게. 금 젖소도 있고. 맞다니까. 근데 문제는 집이 없어. 우리 집에 있는데 집이 없어.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지. 우리 집에 있어, 집에. 근데 집이 없어. 그래서 그게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와
불교가 이제 밀교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195쪽에 나오는 이슬람 때문에 시작이 돼요.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밀교를 만듭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농업 중심이 주술적이거든요. 농업이 주술적이에요. 배경 그 생활 문화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땅뛰기거든. 땅뛰기.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 그죠? 그리고 농사는 인간이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고 반은 자연이 합니다. 그래서 뭐 농사 열심히 새가 빠지게 지었는데 태풍 불어요. 뭐 비가 홍수가 왔어요. 야씨, 끝이야, 끝. 경기 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빌어야지 뭐.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다 신이에요. 신이 많아. 신이 많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는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에 비해서 유목은 내가 여기서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쪽에 풀이 잘 안 자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풀이 있는 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신을 여러 명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못 옮겨가는 상황에서 풀이 안 자라면 풀신에게 빌어야지. 풀 좀 빨리 자라게 좀 해봐요. 이해가 됩니까? 마치 우리가 농사가 다 끝났는데 그래갖고 추수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막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비 좀 그만, 기청제를 지내면서 비 좀 그만 와요. 그리고 이제 농사 이제 파종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비 좀 제발 좀 오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유목은 어떻게 돼? 풀이 안 자라. 옮겨요. 신을 여러 개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게 일신, 신이 한두 개면 충분해. 걔네는. 왜? 많아봐야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려워. 외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동하니까 얘가 지능이 좀 떨어지거든. 유목민들이 지능이 좀 떨어져.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짐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한 집에 살다가 이사 가잖아. 버리는 것만 한 트럭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분이 한 트럭 버립니다. 엄마는 뭘 이런 걸 더럽게 많이 짱박았어요. 돈 될 만한 건 짱박아 놓은 것도 거기서 얻어온 바게스가 이렇게 많대. 도대체 이걸 뭐 한다고 짱박아 놔가지고. 엄마는 다 생각이 있었지. 저걸 김장할 때 써야겠다. 저 노인정에 그 할매를 갖다 주면 너무 기뻐할 거다. 하지만 까먹었지. 그래서 그 할매를 보면 기억이 나고 집에 오면 까먹고 갖다 줘야지 했다가 보면 기억이 나고 이러다가 잊었어. 짱박아놓은 거를. 너무 슬프지.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식의 행동들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남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내가 안 쓸 거라는 확신이 들면 판단을 딱 해가지고 모든 물건은 내가 딱 안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열흘 안에 누구한테 줘. 그러면 돼. 그게 남는 거야. 미기적거려봐야 색만 바래고 나중에 주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아까워.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어. 유통기한 남아있을 때 줘.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라도 들어. 내가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도 쓸모는 없어.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자꾸 그릇 같은 거 모아놨다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안 쓰고 유행 지나고 이러면 자기는 몇 번 안 썼거든. 실제로 다 해봐야. 그래서 그거를 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두 번 썼어. 근데 아까워서 못 썼어. 그리고 몇십 년째 갖고 있었어. 유행 다 지났고 이제 쓰기는 쪽팔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절에서 쓰면 안 돼요. 절에다 갖다 놔. 내가 그거 종량제 봉투 사서 나도 버려야 돼. 네 집에서 버려. 왜 쓸모도 없는 걸 절에 계속 갖고 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웃을 일 아니야. 너무 심하게 웃으면 그렇게 갖다 버려본 경험. 아유, 절에는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쓰실 거예요. 야, 절에서도 안 써. 너네 집에서도 안 쓰는데 왜 절에서 그걸 쓰라 그래?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뭘 축적해 놓고 문화를 벌려 놓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단순 구조에 돼. 심플 구조로 바뀝니다. 심플 구조. 심플 구조. 그래서 신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업 구조를 이해해야 돼. 상업 구조. 상업은 그냥 가게 차려놓는 장사가 아니고 무역입니다. 대상무역. 대상무역. 안 그러면 외국과 실크로드, 아니면 해상으로 배 타고 이런 무역, 그런 무역하는 거. 불교는 사실 이 무역 중심이거든요. 이 무역 중심. 그런데 이슬람이 500년대에 중동에서 시작이 되면 그때 처음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타종교인들과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과 거래를 해. 근데 이슬람이 처음 시작했는데 무슨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 이게 미친 짓이지. 없지. 거래 대상이 없지. 그래서 인도가 원래 로마 쪽하고 무역하던 루트들이 다 차단당하게 되고 결국 내수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힌두교는 농업 배경을 하고 불교는 상업 배경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의 주술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힌두교의 주술주의, 그게 밀교예요. 주술주의가 뭐냐? 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거. 상업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은 정보예요. 정보. 내가 주식을 사.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쌀을 산 거를 저쪽에 팔아야 돼. 그걸 기도해서 저쪽은 흉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가? 미친놈이지. 정보를 알아야지. 뭐 사람을 하나 보내서 가든지.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쌀을 사다가 저쪽이 흉년인 줄 알고 갔더니 어구 저쪽에 풍년이 와가지고 쌀값이 더 싸. 개고생에 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람을 보내면서 정보들을 여기 거 하고 여기 거 하고 그래서 이쪽에 풍년이에요. 저쪽엔 흉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옮겨주는 거잖아. 대상무역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정보지 정보. 그래서 불교는 합리성을 가지는 종교가 되는 거고, 합리성을 가지는 종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도 뭐 지혜의 종교는 어쩌네 말이 나오는 게 이러한 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이 신의 가호를 기원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정보로 판단하진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주식하는 놈이 내가 이걸 샀으니까 신이 이 주식을 올려주소서. 미친놈입니다. 그 주식이 성장할 만한 호재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려? 그런 걸 먼저 판단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더 등치 큰 사람들이 더 정보력이 많으니까 판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쩔이니까 판단을 못 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그걸 판단 못 한다고 기도하는 놈은 그건 약간 미친 놈이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농사는 제의적인 거, 의례적인 거, 그 다음에 주술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업은 인간이 하는 부분이 훨씬 범주가 넓어요.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야지. 맞잖아. 그렇게 해서 불교하고 힌두교가 서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무역 루트가 차단되면서 불교의 돈줄이 끊기는 거죠. 불교를 후원했던 세력들이 몰락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힌두교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주술주의입니다. 주술주의.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이제 사라질 때 보면 힌두교하고 변별점이 떨어져서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현대가 자동차가 안 팔려. 아이씨 이게 무슨 테슬라 뭐 이런 거 미치겠네 전기차로 이러면서 현대가 자동차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비유를 드는 거야. 그랬는데 삼성이 반도체를 잘 팔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반도체인가? 이렇게 해서 바꾸잖아 주력을. 더 빨리 망합니다. 그냥 자동차 팔면 차라리 낫다.
그러면 이게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확 틀어가지고 반도체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매각하고 반도체로 돌리잖아. 골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삼성을 못 이겨. 이해가 되시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힌두교를 어느 정도 카피하게 되지만 힌두교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슬람이 한 몇백 년 지나서는 인도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인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북쪽에는 불교, 남쪽에는 힌두교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서북쪽,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알렉산더도 글로 들어왔고, 인도 들어오는 그게 맛집입니다. 그쪽이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치고 들어오는 모든 인도 쪽의 세력들은 글로 들어와. 아리안족도 글로 들어왔고, 알렉산더도 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도 일로 들어오고, 몽고도 그쪽으로 한번 들어왔으면 대박 났을 건데 진짜 남질이라고 막 막말하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진짜 너네 인생 쓴맛 봤다. 몽고는 참 진짜 재밌거든.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전쟁사에서는 대단하지. 그리고 몽고 그 징기스칸 밑에 있었던 수부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건 진짜 저게 인간인가, 진짜 인간 중에서는 만렙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만렙을 찍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 세계 장군 중에서 넘버 원을 꼽으면 수부타이예요. 제가 꼽는 사람으로서는 수부타입니다. 이거는 그냥 출동만 하면 쓸어. 신속하게 씁니다. 나가면 경기 끝입니다. 수부타이가 서유럽으로 한번 갔으면 서유럽 끝났다. 서유럽 끝났다. 인도 갔으면 인도 끝났다. 아랍에까지 갔기 때문에 아랍이 끝난 거예요. 이슬람이 끝난 거예요. 그 수부타이 진짜 대단한데, 뭐 몽케 이런 사람 비교도 안 돼. 수부타이는 뭐 그냥 저건 전쟁 신이야. 기계야, 기계. 거의 뭐 터미네이터급으로 조져버린다니까. 쑥 밀어버리는. 저게 가능한가 싶은. 그래서 그런 참 재밌지. 그때 인도로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또 역사가 재밌었을 건데, 남 얘기랑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절단 났다 진짜. 그냥 학살됐어거든. 그렇게 해서 이슬람이 북쪽으로 들어오니까 불교 세력이 타격을 받겠지. 불교 점유 지역을 먹고 치고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대중화시켜서 얘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본토가 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본토가. 그리고 지류들이 있잖아. 티베트 불교도 있고 중국 불교도 있고 동남아 불교도 있고, 다시 들어가서 복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진이 밀렸어. 이게 지금. 그것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본진이 밀렸어. 싸그리. 거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 글로 써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슬람이 북쪽을 치고 들어왔을 테니까, 불교가 몰락하는 이유가 이슬람의 침공에서의 피해를 보는 쪽이 불교 쪽이었다, 영역이. 그 다음에 하나는 힌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계속 쓸데없는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교 뭐 시바신이나 비슈누신의 찬가라던데 그게 맞아요? 제발 좀 책 좀 봐. 그게 번역본도 여러 종이 나와 있고 다 있어. 뭔 쌉소리야. 어떤 놈이 자꾸 그렇게 쌉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책이 번역본이 다 있고 나오면 그냥 사서 봐. 그냥 치면 나와, 네이버에.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어. 그게 경쟁 관계에서 약간씩 서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교의 제사하고 불교의 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갔거든. 한 2000년 동안 동아시아에 섞이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언뜻 보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절에서 뭐 제사 아닙니까? 야, 절에서 하는 건 낮에 하잖아.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너는 낮밤도 구분 못하냐? 그리고 한글 자체도 틀려. 하나는 제사는 어이 제자고 제비 제자고, 이 우리 절에서 49제 할 때는 제수생 할 때 그 제자 아니야. 한글 한자가 다 틀려. 근데 그냥 발음이 똑같다고 그냥 그게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보고 힌두교 아닙니까? 그냥 미친놈이요.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그거를 설명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한글도 달라, 한문도 달라, 제사 지내는 방식도 달라, 시간도 달라. 그런데 갔대. 찾아봐.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그거를 계속 그걸 얘기를 해. 좀 찾아봐. 찾기 어려워가지고 이건 도저히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니야, 다 있어. 그냥 네이버 같은 데만 쳐봐도 다 있어. 포털에서도 검색이 다 돼. 그걸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대부분 열려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자료가 어디 있어요, 뭐 못 찾겠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자료 접근이 다 가능해요. 그게 인터넷이 열어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힌두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일부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 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갓쟁이 같은 놈들, 유교를 까는 거예요. 아니면 저 쪽발이 놈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야, 그게 친일파가 아니잖아. 쪽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친일파? 일본을 거론하네요. 야, 네가 미친놈이야. 네가 미친놈. 그러면 일본을 거론하지 말아야죠. 고마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서 서로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49제도 그런 식의 흔적들이 스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슬람이 불교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불교도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힌두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불교는 사성평등, 신분제를 부정을 했고, 그래서 신분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 쪽에 다 섰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 신분제예요. 신분제. 그래서 신분제를 옹호하는 쪽은 힌두교 쪽을 섰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힌두교를 믿잖아요. 수두랍니다. 노예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열애 카스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불교 믿다가 힌두교로 들어가면 노예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이슬람은 이슬람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슬람으로 가요. 힌두로 안 갑니다. 만약에 이슬람도 신분제를 고수했잖아요. 그러면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슬람에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왜 유교가 500년을 두드려 팼는데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불교하고 유교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아무리 두드려 패도 불교는 존속할 수 있었어요. 대체제가 나와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도 역사에서 제일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본토에서 시작한 원조인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거. 이슬람의 무굴 제국이 인도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무굴 제국. 뭔지 아시겠죠? 그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 이슬람 왕조가 마지막이었다는 이야기는 힌두보다 이슬람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조선이 망했는데 불교가 유교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망하고 한참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조선이 바로 망했어요. 1910년에 망했어요. 그때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유교가 90% 이상 나왔을걸? 불교는 10%도 안 돼요. 저거 10%도 안 돼. 그게 당연한 거잖아. 맞죠? 유교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인도는 힌두가 압도적으로 많지, 이슬람보다. 이게 뭐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거기서 무언가 굉장한 왜곡이 존재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사람, 쟤네는 원래 그런가 봐, 이러면 낙천적인 사람. 거기에는 영국이 쓴 술책이 있어요. 영국이 그 짓을 합니다. 마치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과 미국이 했었던 작전이 있듯이 거기에는 영국의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인도가 독립할 때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식으로 막 나뉘기 시작하고, 원래는 동파키스탄이에요. 방글라데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힌두하고 이슬람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간디가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사건들까지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특이한 변곡점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뭔가 강력한 에너지들이 개입돼 있다더라. 그 곡절이 있는 거죠. 곡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3년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인도의 최고 사찰입니다. 그게 파괴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진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어도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1910년에 조선이 날아갔어도 유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청학동 봐, 김봉곤 훈장 있잖아. 뭔 소리야? 유교 있네.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뭔가 규정을 할 수가 없어.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인도는 워낙 땅이 넓고 오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불교를 믿고 있는 종족도 있습니다. 인도 안에. 그러니까 새로 불교를 믿었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다 바꾸지를 못한다니까, 땅이 너무 넓어서. 그렇지만 1203년을 기점으로 불교의 최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공식적 합의예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분들은 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야씨,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하십니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걸 인지하게 됐어. 그전에는 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마치 운전면허증 답 구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있어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데까지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1203년에 인도 불교가 끝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끝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고, 원래 이 책은 그 다음에는 중국 불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해서 불교에 관련된 개론과 문화사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한 학기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메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없으면 또 다음 생에 뵐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